자, 이번 시간은 최근 3개년도 문제로서 2016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2018년, 17년은 봤고, 이제 16년 보야죠. 중요한 문제, 기본이 되고 좀 약간 우리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죠.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4번 문항이 맞고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16년도,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행정법의 법원 문제인데, 일단 4번 문항이 답이에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자, 우리들 보시면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어때요? 보통 우리가 신의 성실히 원칙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모두 헌법이 제 원칙으로부터 유래한 일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행정권한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히 원칙, 줄여서 신의칙 같은 경우는 사법 영역에서 발전해서 이것이 바로 공법의 일반 원칙으로까지도 이제 인정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 일반 원칙은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에서는 조리, 최후의 보존적 법원으로서 이렇게 불문법을 보시면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죠. 이 조리가 바로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많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로 우리 행정법 일반 원칙은 헌법으로부터 이루기 때문에 헌법적 효력도 같습니다. 맞고 1번 문항이 왜 틀린 거? 1번 문항도 틀린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헌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감사원 규칙은 어디 있노? 감사원 규칙 이거 있죠? 감사원 규칙은 어디에 있어요? 규칙 이 근거는 그죠?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헌법에 있지 않고 감사원법에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있는데 우리 헌재죠? 헌재는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헌재는 우리 법규명령에 의해서 우리 그 형식 지정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 형식, 총리령, 부령 형식 있죠? 이때 이것은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 의해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집행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시 규정으로 봐요. 예시 규정으로 보니까 뒤두르기면 이런 법규상 근거 법률이 법규상을 정할 때는 뒤두르기면 원칙적으로 뒤두르기면 이렇게 대통령령 형식, 총리령 형식, 부령 형식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아시겠죠? 바람직한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때문에 어쩌다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행정규칙인 고시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봐요. 요 내용까지 연결되고요. 헌재는 그래서 하나의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법규명령 형식은 하나의 예시 규정이니까 헌재는 이것도 법규명령으로 봐요. 비록 이렇게 감사원 규칙이 감사원법에 있다 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점은 자, 2번 간략히 보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법원을 법의 인식 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성문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원은 법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상문법을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죠. 이때 명령은 법규명령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헌법도 우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우리 행정법의 간접적인 법원이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헌법도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에요.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관습법은 성문법령이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틀렸죠? 3번은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법률 유보 원칙, 이 법률 우위 원칙이 있고, 법률 유보 원칙이 있죠? 유보 원칙 있죠? 이때 이제 법률의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총체적 의미의 법률. 총체적 의미의 법률을 말해요.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자, 이때는, 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 틀린 거예요. 그죠? 형식적 의미의 뭐다? 법률이다. 이 총체적 법률 우위 원칙에서 법률 같은 경우는 총체적 의미의 법률인데 요걸 내용을 보면 그렇죠? 뭐 우리 헌법 그죠? 헌법이라든지 또 그죠? 그다음에 명령 뭐 조례 규칙 명령, 조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문법원에서 보시면 우리 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당연히 들어가고 명령, 그다음에 조례, 규칙, 그다음에 불문법원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고. 이때 그죠? 또 하나 여기 빠졌죠. 이 국회 입법 형식이 법규범,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이고 조례, 규칙, 관습법, 판례법, 조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 입법 형식의 법률만을 국회 입법 형식의 국회 입법 형식에 있어서의 형식적 의미의 이 법률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3번을 좀 틀린 거고 4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1, 2, 3번 다 뽑았어요. 답이 1번은 4번이에요. 됐고.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2번, 이제 신뢰보호원칙 관계된 건데, 신뢰보호원칙 봐보세요.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이 자기구속 원칙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이거 3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보시면,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3번 문항은 어때 설명할 수 있는데 답이 3번이고 3번 문항을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죠.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요. 자, 이때 보시면 불법의 평등 주장 허용돼야 한대요. 불법 평등 주장 허용 안 됩니다. 주장 허용 안 돼서 맞는 지문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의 이론적 근거를 보면 이론적 근거가 뭐예요? 평등 원칙이죠. 이 평등 원칙이란 말이에요.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 우리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 있어서 그 이론적 근거인 평등의 원칙은 불법의 평등 주장은 허용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허용하게 되면 법치 질서가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뢰보호 원칙은 어때요? 신뢰보호 원칙은 위법에 대해서도 주장합니다. 가능하죠. 신뢰보호 원칙은 적법뿐만 아니라 위법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데 단 위법은 취소할 때만 인정돼요.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좀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쭉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1번, 3번 문항이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번 문항부터 볼까요? 1번 문항 뭐 틀린가? 자, 1번 문항 볼게요. 재량 준칙이 일단 공표됐다면 재량 준칙이 뒤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이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들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이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 영역에서 무슨 준칙과 관계돼서 재량 준칙과 관계돼서 이것이 행정관행이 반복돼야 돼요. 행정관행으로서 계속 반복돼야 돼요. 즉 행정관행이 있어야 돼요. 이 재량 준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정관행이 있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재량 준칙이 공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판례입니다. 재량 준칙에 따라서 그 시행이 반복된다는 거죠. 즉 행정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관행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 봐볼까요? 2번 문항. 실내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실내보호의 이익이 우선합니까? 아니죠. 실내보호원칙, 우리 실내보호원칙, 신보 측이 한계로서 신보 측의 한계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신보 측의 한계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실내보호 원칙이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해서 항상 실내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실내보호 원칙에서 보호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실내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 실내보호 원칙은 법적 안정성 원칙, 우리 행정법의 대원칙인 법치국가의 2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법치 행정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원칙이 있는데 이때 이 실내보호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에요. 즉 이것은 바로 사익보호예요. 그죠? 실내보호 원칙을 통해서 사익을 보호받고자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 행정기관은 우리가 행한 이 행정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야.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은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당연히 위법성을 시정해야죠. 위법성을 제거해서 적법 상태로 환원시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공익이죠. 공익.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익은 신뢰보원칙과 이것은 법적 안정성. 우리 행정법의 대원칙이죠.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과 우리 공익보호. 이게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우리 법치 행정의 원리죠.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 공익이 있습니다. 이 공익이 있어요. 이것이 상호 충돌하는 거죠. 충돌. 상호 충돌이 있습니다. 상호 충돌하는데 이때 상호 충돌인데 그죠? 예. 법적 안정성과 법치 행정의 원리가 상호 충돌해요. 이때는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신뢰보호 원칙이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뭐를 해라? 이익 청량을 해라. 이익 청량을 해야 한다. 즉 법적 안정성과 법치국가 원리의 2대 법치국가 원리의 2대 요소인 법적 안정성 원칙과 법치 행정의 원칙은 동등한 원칙이에요. 동위의 원칙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그렇죠. 이익 청량 이 통솔 판례입니다. 이익 청량은 어디에서 보셨죠? 그렇죠. 이익 청량은 우리가 비례 원칙에서 협의 비례 원칙, 이게 뭐라 그러죠? 협의 비례 원칙 또는 상당성 원칙이 나와요. 이 상당성 원칙입니다. 상당성 원칙 내용이에요. 그죠? 예. 요것에서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 이익 형량에서 사익이 월등히 클 때는 그죠? 사익이 월등히 클 때는 이 신뢰를 보호해주고 만약에 이 공익이 그죠? 공익이 이 사익보다 월등히 클 때는 결국은 우리 선행 조치를 갖다가 취소해서 일단 공익신을 해야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문항은 틀렸어요.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익 청량해야 한다. 이익 청량설. 협의 비례 원칙, 상당성 원칙에서 이때 신뢰보호 원칙은 그 한계가 인정돼요. 제한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익 청량해야지 신뢰보호 원칙을 항상 우선할 수 없어요. 그죠? 예. 또 법치 행정의 원리를 일방적으로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익 청량해라. 이익 청량설이 현재 다수를 판례입니다. 자, 4번 문항 봐볼까요? 4번 문항은 뭐가 틀린지 봐볼까요? 4번 문항. 자, 4번 문항 보시면, 그죠?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때요? 우리 행정조직상이 형식에 의해서 판단해요?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요? 그렇죠. 실질. 여기서 보시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있죠? 이 공적 견해 표명. 공적 견해 표명. 이게 누가 해요? 결국 우리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 이때 행정청은 중요합니다. 행정조직법상의 형식이 아니라 중요해요. 행정조직법상, 그죠? 행정조직법상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그죠?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법상 형식은 보통 우리가 처분은 누가 해야 돼요? 처분. 공적인 견해 표명.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의 행정청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행정청이 공적 기내 표명에 있어서 이 행정청이 공적 기내 표명인가 여부는 이 행정수법상 형식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조기관의 어떤 그 공적인 기내 표명도 이렇게 또 행정청이 선행 조치 또는 공적 기내 표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기관도 이렇게 공적 기내 표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건 잘 나오니까 행정수법상의 형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다 풀었고 3번 문항 맞고요. 예. 그러니까 3번 문항이 맞아요.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는 자 행정이 자기고소기 법률을 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항까지 봤고요. 자, 3번 문항 보도록 하죠. 자, 우리 3번 문항에서 행정법이 일반 원칙으로 나오죠. 옳은 것인데, 자, 옳은 것입니다. 보시면 1번이 맞아요. 1번이 맞는데, 보시면 3번은 답이 뭐냐면 1번이에요. 답이 1번입니다. 자, 1번 문항에서 자, 옳은 것인데,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판례가 있습니다. 1번은 헌법재판소 그 결정 예가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지문 익혀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틀려요.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이 공표만으로도 신청에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아니죠. 보시면 2번 문항 보시면 이때 보시면 행정청이 공적인 기능 표명은 어떻게 해요? 행정청이 공적인 기능 표명. 자,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이 공표만이라도 신청에는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 문항. 자,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좀 해볼까요? 좀 볼까요? 이거 좀 내용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청의 공적인 기능 표명. 자, 이것이 자, 우리 신뢰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보호가치 신뢰. 자, 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데 있는 신뢰. 자, 이것은 당연히 공적인 견해 표명이죠.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를 믿고서 신뢰를 했다는 거죠. 이건데 자,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 이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이렇게 되는가? 지침의 공표만으로 이렇게 어떤 신뢰보를 해주는가? 요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잠깐 봐보세요. 우리 판례가 행자기, 이 행정이 자기구속, 행자기죠.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률이 이론적 근거를 물어봤어요. 이론적 근거. 요것이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률은 재량 준칙과 관계돼서 행정 규칙 중 재량 준칙만 인정돼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신부칙, 신뢰 보호 원칙을 들고 있죠. 요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예. 이때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률은 이 재량 준칙에 따른 일정한 행정 관행이 있어야 돼요. 행정 관행이 있어야죠. 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 요거 행정 관행이 따라야 합니다. 행정 관행에 대한데 보세요. 이 행정 관행이 있을 때 요거와 결합해서 그죠?
이 행정관행이 요거와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리가 도출됐을 때, 이때, 그죠? 자, 이때 이제, 구제되는 건데, 이때 뭐 단지 행정규칙이 일종인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인정되는 이 지침이 공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거 안 돼요. 지침이 공표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침이 공표, 즉, 지침 중에 지침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 준칙에 따라서 일정한 행정관행이 됐을 때, 요거와 요거, 평등의 원칙과 신뢰 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리가 됐을 때, 이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신보칙 관계돼서. 이건 판례가 들고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보칙을 그 이론적 근거로 보면, 요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리와 신뢰보호 원칙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죠? 여기서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리가 되려면,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리가 되고, 이에 따라서 행정청의 공적인 기능의 표현이 되고, 상대방의 이런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기 위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관행이 돼야 돼요. 행정 관행이 돼야 합니다. 단지 지침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침이 공표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문항.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수직법상의 권한 분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죠. 우리 앞에 물어봤죠. 바로 앞에 나온 거. 실질. 우리 행정수직법상의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서 공적인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됐고.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벌은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긴다. 계속 반복됐죠. 4번도 안 돼. 그러니까 4번은 불법의 평등성 허용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면 행정이 자기 구속이 법리 그 이론적 근거가 뭐예요? 평등의 원칙 나오잖아요. 이거. 불법의 평등성 허용 안 돼요. 인정 안 됩니다. 자,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간략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답이 1번이에요. 자, 이어서 4번을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이죠. 예, 자, 원인 다음에서 제2편 행정입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봐보세요.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다음에 제2편 행정작용법 있죠. 제1장 행정입법 4번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판사를 통해서 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답이 2번이에요. 4번에 답이 2번입니다. 보시면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권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은 또 자주 나오는 지문이어서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개별적 수적 위임, 우리가 이제 그 근거법률에서 우리 법규명령, 즉 위임명령이 있어서 우리 위임명령이 있어서 이때 보시면 위임명령이 있었죠. 근거법률에서 위임명령의 한계는 여러분들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허용됩니다. 포괄적 위임 또는 전면적 위임, 백지식 위임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4번에 2번이 문항에 맞는 질문이고 2번 문항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위임명령의 한계 있죠. 이거 써둘게요. 위임명령의 한계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그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이 포괄적 위임 돼야 안 돼요. 맨 처음에 나온 포괄적 위임. 이거 안 돼요. 포괄적 위임 안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만 가능해요. 예, 이것만 허용됩니다. 하고 다만 조례는 어때요? 조례는 예외죠.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포괄적 위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법규명령에서 위임명령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위임명령의 한계 이거 적용되면서 우리 국민, 사인, 우리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사인의 기본권, 우리 국민이죠. 우리 국민이 기본권과 관련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헌법상 우리 국민에게 있어 중요한 사항일 때, 그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법률 유보할 때 법률 유보에 있어서 그 근거,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명령 한계 이런 법률은 사인 우리 국민인 사인에게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지 공법적 단체에는 적용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공법적 단체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단체 적용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공법적, 그죠? 위임명령이 한 게 포괄적 위임이죠. 이거죠.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적용이 있다 없다? 적용 없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문항 봐볼까요? 이건 중요해서 써드리는 거고 1번 문항 봐볼까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1번 문항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소송을 봐볼게요. 행정소송 봐볼게요.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항고소송은 뭐가 있어? 이 항고소송이 있습니다. 이 항고소송은 뭐를 대상으로 해요? 그 대상 적격이 처분이죠. 행정행위예요. 이 처분입니다. 처분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처분이 행정청이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효인데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일 때는 취소 원인이죠. 자,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 중에서 뭐가 원칙이 있죠? 취소죠.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 실정법적 근거는 취소 쟁송에 관한 규정이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 취소성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을 대상은 취소성.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인을 대상은 무효동 확인성. 무효동 확인성 있죠? 확인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 처분인데, 이때 여러분들, 처분이 신청이 있어요. 자, 우리는 허가는 기속행위죠. 허가는 기속행위고 행정행위고 처분이에요. 제가 허가 신청을 딱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더니 이 행정청이 처분할 법적 행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안 해버리는 거야.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부작위입니다. 부작위 때는 뭐라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됐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맞죠? 자, 그죠? 예.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부작위는 처분을 신청했더니 처분이라는 법적 의무가 있는 우리 행정청이 처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가 있어. 나는 적법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당신이 허가 신청은 부적법해서 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어요. 거부 처분이야. 거부 처분은 어디로 가? 거부 처분은 취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맞아요. 맞아.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거부 처분은 또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심판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구제수단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행정입법 부작위, 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입니다. 입법 부작위는 처분이 부작위가 아니에요. 입법 부작위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처분이 부작위가 아니니까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최후구제 수단.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헌재의 헌법소원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헌재의 헌법소원으로 가야 한다고요. 진정입법 부작위든 부진정입법 부작위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안 되고 헌법소원으로 가야 돼요. 왜?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이죠. 법원엔 구제 가능성이 없으면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이 1번 틀렸어요. 헌법소원이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일단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한 가지 보세요. 이 행정입법 부작위는, 자, 제가 행정입법 부작위 이거죠? 요거 꺼내서 두 가지가 있어. 진정입법 부작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진정입법 부작위가 있고, 1번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진정입법 부작위는요, 아예 입법행위가 없어요. 아예 입법행위가 없어. 입법행위가 아예 없어요. 입법행위가 아예 없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어? 이거 뭐라고 해요? 부작위라고 하죠. 부작위죠? 그러면 이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일단 이 부작위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작위를 직접 대상으로 해야지. 직접 대상. 맞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아이고, 이건 뭐예요? 입법행위는 있어요. 입법행위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내용이 불완전해. 불완전, 불충분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죠? 법 집행이 안 돼요. 내용이 불완전해서 법 집행할 수 없어요. 불완전해서. 이런 경우에는 입법행위가 있잖아. 이거 입법 부작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입법행위가 있으니까 입법 부작위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부작위를 대상, 이거 그 헌법소원 대상인데, 이걸 갖다 부작위를 대상으로 만든다고요. 부작위 대상은 안 돼, 이거. 왜냐면 이 불완전한 그 법령 자체, 이 불완전한 불완전 법령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해야 돼요. 직접 대상으로 해야 돼요. 예, 됐죠? 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됐죠? 됐죠? 예, 요거까지.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1번 왜 틀린지 아시겠죠? 부진적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 왜? 입법행위 있으니까. 이 부작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나와요. 아주.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봐볼게요. 행정규칙인 곳에는 법령이 수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 틀렸죠? 왜요? 여러분들 3번 문항은 이거예요. 3번 문항은 좀 보시면 요 계속 써볼까요? 3번 문항 보면 여러분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요거는 실질, 이 형식이 뭐예요? 형식은 행정규칙이죠. 이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이거 법규 아니에요. 법규.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실질을 강조해서 뭐로 봐요?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하셨죠? 그래서 3번은 간단한 거죠. 이렇게 좀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4번 문항. 이것도 많이 보는 거죠. 위임 명령이 구법에 위임이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이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죠? 자, 4번 문항을 좀 봐볼까요? 4번 문항 틀렸죠. 여기 근거 법률이 있어요. 근거 법률이 있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근거 법률이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위임 명령이 있죠? 위임 명령이 있어요. 위임 명령이 있고, 근거 법률 규정이 근거 법률이 있죠? 이 규정이 자, 이때 근거 법률이 있는 위임 명령은 유효죠. 당연히 유효죠. 유효죠. 유효입니다. 근데 이 근거 법률이 폐지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위임 명령은 어때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때부터 폐지된 시점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폐지 시부터 무효가 돼요. 위임 명령은. 근데요, 이놈이 또 다시 무효됐는데,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됐는데, 이 다시 위임 명령의 근거가 또 마련됐습니다. 이때 근거 마련 시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항, 이 두 개 다 나와요. 반대 네. 요거 관계 둘 다 나오니까 둘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다 맞추셔야죠. 자, 4번에 이어서 이제 5번을 보도록 하죠. 자, 5번 행정행위인데 5번 문항.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3번 문항 봐보세요. 5번 문제. 요거는,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여러분들 그 해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데, 이 해설을 해설보다는 주로, 지문을 익히시라고 이렇게 제가 해설을 빼는 겁니다, 지금. 해설은 따로 이렇게 나오니까 보실 때 지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지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문제 푸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나는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시간 내에 못 푼다. 이것도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합격하시려면 그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실력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문을 위주로 맞고 틀리는 문제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문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데 5번에 3번 답이에요. 우리 보시죠. 1번 문항, 이거 3번 문항 보시면, 이 3번 문항 보시면 사전 결정이죠. 사전 결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예비 결정이라고도 해요. 예비 결정이라고 하죠. 예. 이거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돼요. 예, 행정행위로 인정되죠. 맞죠? 예, 독립한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항고소송, 취해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항 왜 틀리는가? 1번 문항. 자,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행정행위 개념. 우리 행정행위 개념이죠. 최협의설. 최협의설이 우리 통설 판례예요. 그죠? 최협의설. 제가 줄여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이거예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의 법적행위. 당연히 법적행위죠. 이게 단독행위예요, 이거.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자, 그럼 여기에 공법상 계약 들어가야 안 돼요? 안 들어가요? 공법상 계약 안 들어가죠. 왜?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이거 안 돼요. 왜 안 들어가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비권력적 행정작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예.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죠. 안 들어가요. 공법상 합동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상 합동행위도 마찬가지야. 합동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권력적 행정작용이잖아요. 또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인단 말이야. 예? 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고 또 이건 또 뭐야? 단독행위도 아니잖아요. 단독행위 아니에요. 에? 무슨 행위야? 쌍방행위죠. 쌍방행위. 됐죠? 우리 다 배웠던 거. 우리 제2편에서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이건 쌍방행위야. 이거 비권력적 행정적이고 또 쌍방행위잖아. 단독행위 아니죠. 공법행위는 맞죠?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그죠? 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보시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은 틀렸네. 확실히 틀렸죠? 동그라미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동그라미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예. 일반 처분이라는 거죠.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은 그 규율 형식이 뭐예요? 일반적 규율, 그죠?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때, 그죠? 구체적 규율이다. 일반 처분이죠. 이게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처분성 인정됩니다. 처분성 인정되죠? 그래서 틀린 점은.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봐볼까요? 4번 문항은 왜 틀렸을까? 부분 허가는 본 허가 권한과는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 허가를 위해서는 본 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아니죠. 우리 부분 허가, 부분 승인은 부분 허가 또는 부분 승인이라고 해요. 승인이라고 듣는데 이건 다단계 행정작용이에요. 다단계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이죠.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같은 하나의 전체 시설물을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죠. 발전소죠. 이렇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부지사전 승인. 이게 워낙 그 대단위 프로젝트에서 워낙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먼저 부지사전 승인 단계가 있죠. 사전 승인 단계예요. 이 승인은 허가야, 허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우리 건축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 크게 영업허가를 담았죠. 영업허가를 받아야, 그죠? 전기를 생산해서 팔죠. 이게 부분적으로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원자력 법이죠. 구원자력법에 있어서 그 발전소 하나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각각의 법률의 근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5번의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보시면 좀 쉬었다가 좀 할게요. 앞에 부분 내용이 좀 이론적이어서 좀 많아서 나머지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